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노무현의 남자, 노무현의 오른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대선 출마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23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해서 국정상황실장으로 참여정부를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으로는 처음으로 강원도지사를 거쳤습니다. 10년 동안의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깊이와 넓이를 채웠다고 하는데요. 이광재 의원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광재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원의 아들 이광재 의원, 아버님께서 강자 원자 쓰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강원의 아들을 이라고 하죠. 네, 강원의 아들 이광재 의원이 대선을 도전합니다. 출마의 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나라. 미래. 시대교체, 세대교체, 선수교체를 통해서 2030이 역사에 전면에 등장하는 기회의 나라. 수명 100세 시대의 강한 복지의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후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들보다 내가 이건 낫다, 차별화되는 의원님만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다 훌륭하신 분인데요. 제가 10년간 쉬고 공부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아닐까. 그래요? 세상을 보는 눈을 좀 더 키웠고요. 그런 면에서 디지털 세상, 미래에 대한 설계가 좀 더 분명하게, 그래서 디지털 경제 영토를 5억 10억을 넓히고 창업국가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확실히 만드는 미래를 만들겠다. 네. 두 번째는 아무래도 바깥에 있다 보니까 신세진 사람이 적죠. 대한민국을 하나로 통합하는데 좀 더 낫지 않을까. 네. 근데 세 분 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 정책이라는 확실한 카드가 있는데요. 여기에 좀 비판적인 시각이신데 이광재의 대안은, 이광재의 정책은 뭡니까? 국가 경영을 생각하면 기본소득의 전면 도입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인구 소멸 지역이나 청년들에게 한정되는 기본소득을 저는 줄 거라고 보고요. 네. 저의 대안은 평생복지입니다. 그 내용은 1.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문화,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지표로 만들어서 모든 정치인과 공무원은 이 목표를 달성해야만 성장할 수 있고 네. 하는 그런 확실한 미래사회를 개척하는 것이죠. 저 의원님이 낸 공약집 같은 책을 봤는데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발간하신 책에서도 깊이가 좀 보이는데요. 그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얘기만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을 줘가지고 대통령한테 뇌물을 줘서 구속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이걸 사면하는 게 공정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정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법과 원칙에 좀 위배되잖아요. 그런 지적도 있으시죠. 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 관계자하고 당 관계자가 삼성바이오와 삼성반도체를 9번이나 갔거든요. 네. 그럼 뭔가 이게 또 필요하다는 것도 또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삼성이야 국민인 기업이고 필요는 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이 세계적인, 우리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웨이퍼를 들고 나와서 기술 전쟁에 승리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기술 전쟁에 승리하는 길은 한번 열어주고, 또 삼성도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황골 탈퇴를 해서 좀 국민의 사랑을 받는 두 가지를 함께하면 좋지 않을까요? 저기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한테 뇌물 받아서 구속됐고요. 이명박 대통령도 뇌물 받아서 구속됐고, 또 삼성은 불법 승계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아니, 법 위에 삼성이 있습니까? 저희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예. 야, 용기를 가지고 얘기했다라는 부분들 전화도 많이 오고, 네. 이게 법과 원칙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라는 전화도 많이 오거든요. 근데 결국 이게 민주주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건데, 저는 지금 85년도 미국과 일본의 플라자 합의 때 미국이 일본의 경제를 무너뜨리는 걸 볼 때, 지금 기술 경쟁으로 사느냐 죽느냐는 시기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나 이건 근데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하실 일이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해야 됩니까?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한다고 해서 저는 국민 통합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네.
광주에 갔었는데 그 많은 광주 시민들이 전두환 대통령 사면했는데 재판받는 태도가 이게 뭐냐. 네. 우리도 분노하고 계시거든요. 네. 저는 경제와 정치를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노무현 정권 때 중요한 역할을 하셨어요. 근데 노무현이 꿈꾸는 세상은 이명박 정부 탄생으로 조금 어려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노무현 정부 4년 차에 제일 어려웠던 점이 뭐였습니까? 민주당 내부의 분열이었죠. 그래요. 그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기 경쟁자도 전부 장관을 해서 함께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그리고 유시민 장관, 김두관 장관, 강금실 장관 40대를 또 대거 발탁하기도 했고. 근데 마지막에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탈당 사태가 생기고 이것이 굉장히 저희를 어렵게 했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틈을 타서 검찰이 그 노무현 정부를 압박해 왔던 치고 것도 들어왔죠. 큰 저희 아픈 문제고 그 문제는 저도 네. 직접 뼈 아픈 피해자고. 시절을 네. 겪었죠. 검찰 수사에 좀 피해를 보신 사람으로 이렇게 꼽히기도 합니다. 저 조국 전 장관 저서가 발간돼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국 전 장관이 그 연세가 많으신 어머님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해가 지면은 어두워지면은 아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계속 전화를 하셔가지고 무서우신 거죠. 그래서 그 집에 일찍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 듣고 너무 마음 아프게 저는 생각하고 이번 재판에서 정말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검찰 개혁을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 근데 당에서 조금 경험이 있는 김종민 최고위원이나 이런 부분이 검찰 개혁이 좀 키를 가지고 조율을 해 나가면 좀 밀고 나가는 것이 국민과 함께 검찰 개혁을 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굉장히 큰 성과를 거뒀는데 아직 부족합니까? 한 4가지 갈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네 가지. 해보니까요. 네. 하나는 검수완박 이걸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 검찰 예, 수사권 완전 박탈이요. 그러죠. 그다음에 아니 이거 공수처만이라도 빨리 좀 안착시키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전관 예우 이거 빨리 없애는 게 오히려 검찰 개혁 아니냐. 네. 또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수색영장 압수수색 영장 와가지고 온 서류를 다 털어가는 거 문제다 이거. 네. 근데 20대들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거 학교 폭력, 그다음에 사이버 폭력, 전학 간다고 이게 폭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문자 하나 오면 또 학교 폭력이 또 시작된다는 겁니다. 네. 이 사이버 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폭력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이다. 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요구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좀 더 김종민 최고나 이렇게 체계를 잡아서 국민과 함께 전진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도 좀 있어요. 사과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과해야 된다는 게 뭐죠? 조국 전 장관 문제로 사과해야 된다는 목소리. 저는 조국 전 장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조국 전 장관을 거의 린치하는 수준의 이 검찰 수사를 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 예. 면에서 면에서 저는 오히려 사과 이렇게 해서 과거로 갈 일이 아니고 네. 오히려 이 공정한 문제와 검찰 개혁 이 과제를 우리 앞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이제 외양간을 고칠 때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대권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인데요. 국민의힘으로 간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국민의힘은 가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윤 총장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식적이라면 걸로 가면 안 됩니까? 저는 김동연 부총리를 보면서 참 느끼는 바가 많은데요. 네. 사실 김동연 부총리도 그만둘 때 그렇게 뭐 흔쾌하게 그만두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을 만나보면 나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부총리다. 네. 그 신의를 지킬 거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본인이 어떤 정치적 자리를 탐하는 것보다는 이 젊은이에게 기회를 나라를 만들어주고 싶다. 네. 일할 기회, 집 살 기회, 결혼할 기회. 그러면서 젊은이들을 만나가지고 그 토론하고 얘기를 경청하는 나는 김동연 부총리의 태도가 더 멋있지 않나요? 아, 그래요? 그러면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으로 가지 않을 것 같습니까? 갈 것 같은데요? 저는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윤 총장이 그 검사 재직 시절에 네.
구속시켰던 많은 분들이 어디에 있는 거죠? 네. 지금 감옥에 있죠. 국민의힘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이 있게 사는 건가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네. 참여정부 시기에 국정상황실장을 하셨어요. 노 대통령께서 이광재만 오면 웃음을 숨길 수가 없다 하면서 그렇게 뛰어나다고 몇 번 이렇게 칭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여정부 때도 부동산 정책은 좀 아쉬웠죠. 그럼요. 네. 네. 뭐가 잘못된 거였어요? 제가 볼 때는 부동산 문제를 너무 복지 문제로 봤던 게 문제라고 봅니다. 네. 오히려 내가 내 집을 한 채를 갖고 싶은 열망 부분을 생각했어야 되고 네. 보다 과감한 공급 정책을 하는 게 맞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광재의 부동산 정책은 해법은 뭡니까? 국가는 처음에는 우리가 반지하라든지 옥탑방이라 이렇게 정말 어렵게 사는 부분들 이건 이제는 극복해야 된다는 거 하나 하고요. 네. 임대주택에 사시는 150만 가구를 이거를 이제 6%가 아니고 한 3%로 깎아줄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엔 과감한 공급인데요. 많은 저는 대학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우리 사장님들은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 그러고 대학생들은 취직하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대학교 안에 넓은 부지에 지방 국립대학 같은 데다가 우리가 기업이 오게 되면 과감한 세제 혜택을 주고 그리고 거기다가 아파트 단지를 지면 그러면 대학 졸업할 때까지 살 수 있잖아요. 단 네. 이거를 하려면 바깥에 있는 우리가 원룸 하시는 분이나 하숙하시는 분하고 경제적인 이해를 맞춰야겠죠. 또 네. 하나는 우리가 초등학교는 오후 3시 되면 다 집에 가잖아요. 네. 많은 맞벌이의 애환이 이거 초등학교 1학년은 1시에 오고 5, 6학년은 4시에 오니까 너무 부모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초등학교가 상당히 동네는 좋은 위치에 있는데 네. 여기에 주변 땅까지 더해서 쭉 우리가 주상으로 우리가 그 주거를 올리면 높게 지으면 돌봄도 되고 교육도 되고 일자리도 되고 단절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질 좋은 주택을 대량 공급하면 저는 훨씬 더 복지와 이 삶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출마의변에서 시대교체, 세대교체를 언급하셨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이라는 존재감을 뿜뿜 지금 네. 뿜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세대교체라는 의제를 좀 선점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지금 세대 교체는 결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2030이 볼 때는 기회가 없다. 네. 우리 사다리가 없어지고 있다. 일자리도 없고. 네. 그런데 기성세대가 너무 이 기술이나 이런 거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닌가라는 분노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건 민주당에도 똑같이 전 적용될 거라고 보고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창업 국가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느냐. 정말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냐. 보육과 교육 문제를 해가지고 정말 애들 키우는데 걱정 없이 살게 할 거냐라는 이 능력과 해결 과제, 대안 이게 중요하겠죠. 몇 해 전에 중국에서 뵀을 때 그 외교 문제 통일에 대한 식견 굉장히 제가 놀랐었는데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시네요. 몇 해 전에 제가 강원도에 갔는데 강원도민들이 이광재를 좋아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얘기도 안 하시네요. 저는 네. 그런데 이광재 참 좋은데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어. 사람들이 잘 몰라. 이런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광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제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서 이제 우리가 물질이나 이념 중심이 아니고 국민의 삶 중시로 근본적인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저는 창업국가를 반드시 만들어내서 일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산업은행을 창업은행으로도 바꿔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런 강력한 성장을 기초로 해서 또한 강한 복지. 왜냐하면 수명 100세 시대가 왔거든요. 이 세상을 꼭 만들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눈치 안 보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당당하게 빅딜을 해서 남북이 한반도가 평화의 번영의 시대를 만드는 거. 그래서 G7을 넘어서 G5, G3로 나가는 정말 위대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강렬한 꿈을 갖고 있는 꿈이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을 할 줄도 압니다. 옛날에 강원도지사 때 네. 실세라는 이유로 강원도에다 너무 막 밀어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지금 인기가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가설을 세우고 중앙부처 과장들부터 먼저 만나죠. 실무자들부터 아래부터 설득할 때. 그래서 압박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걸요?
아마 국회의원 중에 저기 우리 6급, 7급 공무원들도 제가 일일이 다 설득하거든요. 6급, 7급까지요? 네. 왜냐하면 그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정부 조직. 저는 국회의원 생활을 할 때 바깥에 있는 국민들을 중요하지만은 장관 뒷줄에 있는 거기에 있는 국장 과장들의 내 말에 동의할 때 대한민국을 움직일 수 있다. 그게 국가 경영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노무현의 생각이었잖아요. 그렇죠. 천성현님께서 이준석이 돼야 민주당도 변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국민의힘은 변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시각을 이런 생각을 뛰어넘어야 될 텐데요. 당을 어찌 바꾸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네. 지금 사람들로는 안 됩니까? 결국은 시대를 교체하려면 우리가 지금 전 대한민국에서 제일 젊으신 분을 찾으라면 이어령정 문화관광부 장관 같은 분 아닐까요? 그분 엄청 늙었는데요? 시대를 보는 안목이죠. 결국은 이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 결국은 디지털 사람 중심의 디지털 시대가 온다는 것을 그 열망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대를 보는 눈이 중요하죠. 그렇습니까? 시대를 보는 눈, 시대를 바꿀 만한 눈을 이광재는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고요.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 세계 수십 개 나라를 가봤고 또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건희 회장하고 손잡고 너무 가까이 다니신 거 아니에요? 그때 멕시코 알카폴카에서 한 번 만난 적이 있었죠. 그 뒤에 한 번 또 우리가 회의 때 만난 적이 있었고.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시구나. 2번 뵀죠. 그렇습니까? 네. 자, 이광재가 꿈꾸는 세상, 이광재가 꿈꾸는 대한민국. 노무현의 길을 잇겠다고 합니다. 그 꿈꾸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정치가 좀 스트레스를 안 주고 국민이 좀 편하고 신나는 나라였으면 좋겠는데요.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좀 대통령은 외교안보 국방 문제를 책임지고 네. 총리가 내치를 하는. 그래서 대통령은 좀 나라를 따뜻하게 하는 거. 그리고 외교를 할 때는 당당하게 하는 거. 네. 총리한테는 다른 거 말고 국민의 성적표가 정치인의 성적표다. 일,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문화. 이거에 매년 점수를 매겨가지고 모든 장관을 평가하고 시도지사도 평가해서 확실하게 총리는 내치를 하고 대통령은 예를 들면 저출산 고령화의 정책 집행은 총리가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출산하게 되면 편지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대통령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는 남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비처럼